사실 예전부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상담교사로서 일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웠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의 의견이 혹시라도 전문 상담교사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한 명의 전문 상담교사로서 이 직업을 가지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다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데 분명히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참고로 저는 중등입니다. 중등 상담과 초등 상담은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전문 상담교사이신 분들보다 전문 상담교사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희망적인 얘기들만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현실적인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대표적인 관료주의적인 사회잖아요. 명확한 직급과 그에 따른 수직적인 문화가 있는 조직인데요.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기는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평적인 느낌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 경력이 20년인 선생님이 신규 수학교사보다 수학 수업을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기본적으로 타교과에 대한 배리어, 그에 따라 주어지는 어떤 리스펙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주어진 자율성만큼 그에 따른 전문성,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 단점편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학교가 수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교가 완전히 수평적이지는 않고 일부분은 수직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직 관계는 사회 어느 곳에 가서도 있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빼고는 이제 거의 수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상담교사로서 하는 교육활동, 즉 본인이 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학교 안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분께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자율성을 가진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사로서 얻는 보람감입니다. 사실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람감이 직업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욕구를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돈을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취미로 소확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무엇인가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성장욕을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등등 이제 다양한 욕구들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사들은 배우는 게 일입니다. 저는 뭔가를 경험하거나 모르던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 재미를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기계발 목적으로 무언가를 공부하는데 그 목적이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게 학생과 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교육이 어디 가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전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것이 나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나의 존재 가치, 내 삶의 목적,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아니면 내가 사는 이유. 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랑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비를 받는다든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무료 연수라든지 연수를 들으라고 연수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을 위한 그 연수도 되게 많아요. 막 문자 같은 것도 옵니다. 신학기 맞이 할인 쿠폰이 있는데 좀 할인해서 듣게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문자도 오고요. 이외에도 뭘 배우고자 하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청원유직도 할 수 있고, 파견에 선발되면은 급여를 받으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해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50% 급여를 받으시면서 진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방학이 있다는 겁니다. 워라밸이 되게 좋은데요. 제가 작년 동안 딱 2번 아팠었어요. 한 번은 1학기 말에 아팠고 한 번은 2학기 말에 아팠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 선생님들도 딱 그 시기에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원래 학기 말에 이제 아프다고 이게 교사병, 교직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교사들이 미치기 전에 방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학기 중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지쳐서 미쳐버리기 전에 방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방학은 따로 말이 필요가 없는 장점이죠. 뭐 위센터로 발령나는 경우는 제외이긴 하지만요. 다만 방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놀고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제가 아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방학 때도 개인 사비와 시간을 들여서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번 방학 때 사비로 3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방학 때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41조 때문인데요. 교육공무원법 41조는 이제 교원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근무 외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사는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만큼 또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는데 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도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학 때도 연수 활동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연가를 쓰거나 연수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이제 제외하고 학기 중에 연가를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방학 때 강제로 몰아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방학은 달달하고 좋기는 아주 좋습니다. 다시 새 학기를 위해서 재충전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고요. 또 워라밸적인 부분에서 퇴근이 1시간 빠르죠. 퇴근 후에 휴식, 자기개발, 뭐 아니면은 스포츠, 레저 스포츠, 취미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번아웃을 예방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혼자만의 개인실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상담실이라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끝나고 나면은 조용히 혼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 상담이 중간에 빈 시간에도 혼자서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이 힘든 거는 괜찮아도 사람이 힘든 건 안 괜찮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담교사들도 다른 교사들처럼 학생, 학부모, 다른 동료 교사와 업무적으로 또 이해관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끼어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반드시 에너지 소진이 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쉴 때는 혼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든 아니면 부정적인 형태의 에너지든 에너지 소모가 있을 텐데, 일단 학교 상담자는 개인실이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휴식을 확실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격,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에는 혼자 있는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에너지 회복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정 소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자, 장점을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다음은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입니다. 감정적 번아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이 붙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전염이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전염이 가장 잘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인데요. 아무래도 상담교사가 인간의 어두운 면을 가장 많이 보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문제가 생겨서 오지 문제가 없으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감춰둔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항상 다루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도 어둠에 잠식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높은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힘든 케이스를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나면은 이 뇌가 완전히 로그아웃 돼버린 느낌, 전원이 꺼져서 뭔가 머리도 되게 과열되고 지끈지끈하고 열이 오르고, 또 다시 회복하려면은 한창 동안 또 그 멍을 때리게 되거든요.
근데 또 멍 때릴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은 이게 정신력뿐만 아니라 정말 체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잘 마주하고 또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제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인간의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면역 시스템을 잘 길러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신적인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건전한 육체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이 끝나야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퇴근 시간은 4시 반이 아니라 7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상담 과정 중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간 되게 그 부정적인 정서를 온몸으로 받아낼 때,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쌓일 때 느끼는 그런 진한 감정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고독하고 좀 외로운 부분,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는 부분,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담교사가 좀 지혜롭게 넘기고 또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혼자 묵묵하게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아까 앞에서 자율성을 장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리고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실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유키즈에서 그 의사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콘텐츠에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그 댓글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그 영상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않은지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정말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는 거를 다 취해도 다음 주에 이 친구가 살아서 상담실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저도 일상에 큰 영향을 받을 만큼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보다 경력이 많으시고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은 잘 넘기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한번 닥치면은 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자다가 깨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 다 긴장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그런 것들을 분리시키고 연습을 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이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주변 선배 선생님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적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제자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 일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언제든지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란감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의문이 들어도 물어볼 사람들이 크게 많진 않습니다. 참 외로운 직업입니다. 이 학교 상담이 아무리 일반 상담에 뿌리를 두고 분리돼서 나오기는 했지만, 솔직히 일반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다 지키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상담을 전공하셨다기보다는 일반 상담을 전공하시고 학교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일반 상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이중관계나 다중관계,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학교는 세팅된 상담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또래 상담반이고 또 위클래스에 자주 놀러 오면은 이중관계는 물론이고 3중관계, 4중관계, 5중관계 다 깨지거든요. 근데 이 예시는 정말 사소한 일부고요.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카오스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갈피를 잡기 힘든 일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도 이제 같은 동기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어떤 전문 상담 교사 톡방, 이런 것들로 잘 극복해 나가기는 했었지만, 정말 갈피를 잡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고요. 그래도 윗센터에 있을 때는 조금 그래도 배운 듯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학교로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혼돈 그 카오스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학교로 왔을 때는 내가 배운 것을 고집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로 막 머릿속에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연수를 하나 들었거든요. 강사님이 한국에 학교 상담을 거의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화여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신다고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교 상담이 일반 상담과 같으면은 그 학교 상담은 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안개가 사사사삭 거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이게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담이란 게 워낙 다양한 이론들이 많고 개인이 가진 이론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해석이 완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인 상호작용의 분야다 보니까 명확한 정답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정답이 없듯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슈퍼비전을 좀 받으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안개가 거치고 길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혼자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 상담교사가 다른 국영수 선생님들처럼 학교에서 생긴 지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스스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의 관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변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배 교사라고 해서 절대 후배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조치로 이제 위클래스에서 교육이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리자분들은 학교폭력을 조사까지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조사기관이랑 피해자 가해자 전담기관이 같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사, 검찰, 변호사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서 일을 하는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 그 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한 번에 하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담할 때 누가 제대로 자신의 본심을 말을 하겠어요. 가해자들이랑 피해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이해관계에 맞게 상담을 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혼자서 개척하고 주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점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월급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첫 월급을 받았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첫 자릿수가 1이었었고요. 100 중반대를 첫 월급으로 받았는데 물론 제가 그때 연금을 조금 많이 내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 숫자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야간 알바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실수령이 2배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과후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좀 많은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학 수업을 방과후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당적으로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해마다 연봉이 조금씩 오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경력이 오래 쌓여야 좀 많이 쌓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티끌 모아 티끌 아시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작고 소중한 나만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 상담교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단점이 누군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장 만족도는 때에 따라서 변했지만 전문 상담교사라는 직업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10년 뒤에 똑같은 컨텐츠를 찍어보라 라고 하면은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하면서 전문 상담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